外员工。据了解，一些特定部门可能会削减30%人力。 2025년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18나노 디램 기술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거대한 음모가 단 한 사람의 애국심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평범한 회사원이 목숨을 걸고 내린 선택으로 말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연구원이 막아낸 사상 최대 기술 탈취라고 보도했고, CNN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했죠. 이 사건을 조사했던 미국 CIA 보고서에는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과연 한 명의 연구원이 어떻게 2조 원짜리 기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클로이 로렌스입니다. 워싱턴 CIA 본부에서 기술보안국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2025년 2월 어느 추운 아침, 국장 데이빗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그 나라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걸 말이죠. 삼성전자 18나노 디램 기술 유출. 스크린에 뜬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018년 SK 하이닉스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저는 미국 국방부 디램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담당했어요. 승진을 앞두고 있던 중요한 시기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기술이 유출되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중국이 그 기술로 저가 디램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제 프로젝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동료들 사이에선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혔고 승진은 2년이나 늦어졌죠. 상사들은 저를 한국 리스크를 예측 못한 분석관이라고 불렀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번 내부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 이번에도 예상 가능한 결과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심각했어요. 데이빗 국장이 설명했어요. 삼성의 18나노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 반도체 산업이 위험해져. 국방부 공급망도 타격을 입을 거야.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삼성의 18나노 기술은 인텔보다도 2년은 앞선 수준이에요. 미국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미국이 기술적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번엔 기술자가 자살했다는 거야. 기술을 팔아넘기려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막으려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였어요. 유출된 기술의 가치는 2조 3천억 원 상당이었어요. 클로이,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기술 유출을 완전히 차단해야 해. 이건 미국 국가안보 문제야. 결국 저는 또다시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국정원과 공조해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경로를 완전히 봉쇄하라는 명령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짜증이 났어요. 또 한국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해야 하는군. 어차피 뻔한 결과일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궁금했어요. 왜 그 기술자는 죽어야 했을까요? 미국에서라면 기술을 팔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아마 이번 출장도 실망만 안겨줄 거예요. 한국은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2월은 생각보다 추웠어요. 입국장을 나오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클로이 로렌스 요원님이시죠? 그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국정원 홍장원입니다. 저는 그를 훑어봤어요. 생각보다 단정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차로 가는 길에 홍장원이 말했어요. 죽은 연구원 박민수가 죽기 3시간 전에 보낸 암호화 이메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독했어요. 암호화까지 해독했다고요? 생각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국정원 사무실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홍장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면서 USB를 꺼냈어요. 박민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이메일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홍 팀장님, 김도연이 중국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줄이 더 강렬했어요. 이 기술은 절대 중국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홍장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삼성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수준이에요. 중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홍장원이 또 다른 자료를 열었어요. 화면에는 손으로 빼곡히 적힌 수식들이 나타났어요. 18나노 디램 공정의 핵심 파라미터들이었죠. 박민수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게 이겁니다.
홍장원이 CCTV 영상을 틀었어요. 박민수와 다른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박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고 상대방은 계속 뭔가를 강요했어요. 김도현입니다. 전 삼성 부장이에요. 영상에서 김도현이 박민수에게 서류를 건네려 했지만 박민수가 밀쳐냈어요. 둘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김도현의 중국 브로커 접촉 경로는 파악됐나요? 이쩌웨이라는 인물과 홍콩에서 세 차례 만났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상당한 금액이 이동한 정황도 포착했어요. 생각보다 수사가 진척되어 있었어요. 홍장원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박민수가 자살하기 직전에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홍 팀장님, 김도현이 오늘 밤 USB를 가져오라고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미국에서라면 기술을 팔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홍장원의 준비된 자료들을 보니 나름 체계적이었어요. 암호화 해독부터 CCTV 분석, 금융 추적까지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김도현의 현재 소재는 출국 금지 조치 후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대략적인 동선은 파악하고 있어요. 중국 브로커와의 다음 접촉 일정은 확인됐나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김도현이 가지고 있는 USB에 핵심 데이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었어요.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기술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홍장원이 박민수의 개인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디지털 포렌식 팀이 3개월치 데이터를 하루 만에 복구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였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이메일 기록이 빼곡했어요. 홍장원이 특정 기간을 필터링하자 김도현의 메일이 나타났어요. 민수야, 커피 한잔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겉으로는 평범한 약속 메일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박민수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이 급격히 늘어났고 야간 근무도 잦아졌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박민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어요. 기술 유출 처벌, 내부 고발자 보호, 국가기밀 누설죄 같은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박민수가 김도현의 제안을 거부하고 신고를 고민했다는 증거였죠. 홍장원이 김도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86으로 시작하는 중국 번호가 지난 한 달 동안 23번 등장했어요. 모두 밤 11시 이후 통화였고 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리저웨이와의 협상이 구체화되고 있었던 거네요. CCTV 영상은 더 생생했어요. 김도현과 박민수가 회사 주차장에서 만나는 모습이었는데 김도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송금 내역이나 계약 조건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으며 뒤로 물러났고 김도현은 끝까지 따라가며 설득하려 했어요. 이 영상이 박민수 사망 이틀 전에 촬영된 거였어요. 홍장원의 금융 추적 결과도 놀라웠어요. 김도현의 계좌로 홍콩에서 총 5억 원이 세 차례에 걸쳐 송금됐고 기술 유출 완료 시 추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암호화 메신저 대화까지 복구했더군요. 정말 체계적인 수사였어요. 홍장원의 디지털 포렌식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박민수가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도 왜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기업 문화를 보니 이해가 갔어요.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기업에서는 조직 논리가 우선시되는 것 같았어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환경이었죠. 그런데 박민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국정원에 전달한 거였어요. 한국 특유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거죠. 홍장원이 보여준 마지막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박민수가 김도현의 동선까지 추적해서 리저웨이와의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더군요. 55억 원이라는 돈은 김도현에게는 거액이었지만 2조 원 가치의 기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어요. 중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배신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술 탈취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만만치 않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홍장원의 수사 능력과 박민수 같은 기술자의 의지가 합쳐져서 중국의 계획을 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김도현 추적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홍장원과 함께 김도현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그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군요.
김도현이 삼성을 퇴사한 2016년부터의 기록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퇴사 직후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매번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했죠. 더 놀라운 건 그의 금융거래 패턴이었어요. 2019년부터 홍콩의 작은 은행들을 통해 복잡한 경로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씩 나눠서 들어왔고 매번 다른 경로를 사용했더군요. 정말 전문적이네요. 홍장원이 암호화 메신저 복구 파일을 보여줬어요. 김도현과 리쩌웨이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모두 은어와 암호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프로젝트 진행률 70%, 샘플 확보 완료, 최종 납품일 협의 필요 같은 표현들이 반복됐어요. 마치 정상적인 비즈니스 대화처럼 위장했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김도현의 부동산 계약 시도였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계약서에 서명하려다가 박민수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더군요. 계약금으로 준비한 20억 원은 모두 홍콩에서 송금받은 자금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돈을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정작 김도현의 현재 위치는 파악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도 중단된 상태였어요. 마지막 휴대폰 신호가 인천공항 근처에서 포착됐지만 이미 3일 전 일이었어요.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나요?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밀출국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의 해안선은 너무 복잡했어요. 작은 어선이나 요트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죠. 미국처럼 국경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더 답답한 건 리쩌웨이의 행방도 묘연하다는 거였어요. 홍콩 경찰과 협조 요청을 했지만 중국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수사가 막혔어요. 중국은 이런 일에 절대 협조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중국 방식이었어요. 자국민이 연루된 기술 유출 사건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뒤로는 더 치밀하게 지원하는 거죠. 홍장원이 보여준 국제수사 협력 현황을 보니 더욱 막막했어요. 한국이 요청한 정보 공유에 중국은 해당 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뻔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미국이었다면 FBI와 CIA가 합동으로 국제적인 압박을 가했을 텐데 한국은 그런 영향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김도현이 가진 USB 속 기술 데이터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매일이 지날수록 그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홍장원도 점점 초조해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 침착하던 그가 자꾸 시계를 보고 전화를 확인하더군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CIA에서 파견 나온 저조차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수사 역량과 국제적 영향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2018년 SK하이닉스 사건의 재현이 될 것 같았어요. 또다시 한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 말이죠.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가? 김도현과 리쩌웨이는 어디선가 다음 거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만 쫓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그 기술이 결국 중국 손에 들어갈 운명인 걸까요? 3일째 되는 날, 홍장원이 새로운 인물을 데려왔어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공정 엔지니어 이수정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박민수의 죽음 때문에 많이 울었나 보더군요. 이수정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박민수 선배가 마지막에 이걸 제게 맡겼어요.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박민수가 손으로 빼곡히 적은 수식들과 그래프, 온도와 압력 수치들이 보였어요. 홍장원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18나노 디램 공정의 핵심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중국도 삼성과 같은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걸 중국으로 넘기면 한국 반도체 기술이 10년은 뒤처질 거예요. 이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자세히 봤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연구 노트 같았지만 실제로는 2조 원 가치의 핵심 기술이었던 거죠. 이수정이 설명했어요. 이 파라미터들은 삼성이 10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찾아낸 최저값들이라고 했어요. 중국이 이걸 가지면 10년의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핵심 데이터를 여러 명이 나눠서 관리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전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중시한다는 거였어요. 박민수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고 이 노트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했어요. 김도현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이었어요.
회사 시스템 해킹이나 집 수색을 우려해서였죠. 이수정이 말했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 박민수는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이 노트를 어떻게 지킬지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박민수의 마지막 며칠을 상상해봤어요. 엄청난 가치의 기술 정보를 혼자서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김도연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그리고 가족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미국이었다면 즉시 FBI에 신고했겠지만 박민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제자에게 핵심 정보를 맡긴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사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홍장원이 설명했어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신뢰와 책임감이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개인적 관계에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이 통했어요. 이수정 덕분에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이수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박민수 선배가 한 가지 더 남긴 게 있어요. 김도연이 언제 어디서 리처웨이와 만날 예정인지 적어놓은 메모요. 모든 사람이 이수정을 바라봤어요. 이제 반격의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박민수가 남긴 메모는 정확했어요. 김도현과 리처웨이가 인천 차이나타운의 한 중국 식당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간은 다음 날 밤 9시. 홍장원이 즉시 합동작전을 준비했어요.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저까지 포함된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어요. 작전 준비 과정을 보니 홍장원의 능력이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식당 주변 CCTV 분석부터 비상탈출로 차단, 무선통신 감청 장비까지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 정도 준비를 하려면 며칠은 걸렸을 텐데 한국은 하루 만에 해냈어요. 다음 날 오후 6시 작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홍장원과 함께 식당 맞은편 건물에서 대기했어요. 무선 통신기를 통해 각 팀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됐어요. 오후 8시 50분 김도연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10분 후 또 다른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리처웨이였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그의 실제 모습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김도연이 작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USB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어요. 리처웨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송금 확인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리처웨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리처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짧은 대화 후 전화를 끊더니 김도연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김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리처웨이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경고해 준 것 같았어요. 타겟 2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홍장원이 신호했어요. 수사관들이 식당 정문으로 일제히 들어갔어요. 하지만 리처웨이는 이미 뒷문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국정원이다. 모두 손들어. 김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지만 리처웨이는 재빨랐어요. 뒷문 담당 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어요. 리처웨이는 이미 골목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타겟 이도주. 추적 중입니다. 몇 분간의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놓쳤어요. 리처웨이는 미리 준비된 탈출 경로를 이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도연은 확실히 체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B도 무사히 회수했어요. 김도연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18나노 공정기술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절반의 성공이었거든요. 홍장원도 아쉬워했어요. 리처웨이를 놓친 게 아쉽습니다. 배후 조직을 파악할 기회였는데.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번 작전을 통해 한국의 수사 능력을 새롭게 봤거든요. 24시간 만에 완벽한 작전을 준비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실행한 건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도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홍장원의 지휘 능력은 인상적이었어요. 각 팀 간의 조화와 정보 공유, 그리고 순간 판단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전문적이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수사관들의 태도였어요. 단순히 업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리처웨이는 놓쳤지만 핵심 기술은 지켜냈어요. 그리고 김도연을 통해 중국의 기술 탈취 수법을 파악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박민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김도연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그는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박민수가 오해한 것뿐이다. 중국 브로커? 그런 사람 모른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김도현이 리쩌웨이에게 보낸 메신저에서 150억 원을 요구한 기록이 발견됐거든요. 중국 측도 그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고요. 이미 성급금으로 20억 원이 홍콩 계좌로 송금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박민수가 계속 거절해서 본격적인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던 거죠. 김도현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대화를 보니 더욱 분명했어요. 박민수가 계속 방해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가족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라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어요. 저는 2018년 SK 하이닉스 사건과 비교하게 됐어요. 그때는 한국 기술자가 돈에 혹해서 배신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박민수는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혹과 협박을 모두 거부했거든요. 왜 박민수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홍장원이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기술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자존심이자 나라의 미래거든요. 그날 밤 국정원 사무실에서 특별한 모습을 봤어요. 홍장원이 이끄는 디지털 포렌식 팀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도현이 삭제한 파일들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해독하는 작업이었죠. 추가 공범이나 유출 경로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국정원 요원들의 전문성이 놀라웠어요. 복잡한 암호화 시스템을 하나씩 뚫어가며 김도현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거든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미국 FBI에도 뒤지지 않겠는데요. 홍장원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업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느껴졌거든요. 새벽 3시 드디어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김도현이 완전히 삭제했다고 생각한 중국 측 연락망이 복구된 거였어요. 리쩌웨이 외에도 여러 명의 브로커들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성공했습니다. 홍장원과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성취감이 더 컸어요. 박민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보였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걸 말이에요. 2018년 SK 하이닉스 사건에서 저는 한국의 약점만 봤어요. 한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지는 허술한 시스템만 기억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어요. 한 사람의 신념으로 전체를 지켜내는 강인한 정신을 봤거든요. 박민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조 원 가치의 기술이 지켜졌어요. 그리고 홍장원 같은 전문가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수사를 완성했고요. 이 사람들은 기술보다 그 기술이 가진 의미를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달았죠. 일주일 후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기술 유출 시도가 완전히 차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8나노 디램 공정 기술의 핵심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됐으며 관련 용의자는 모두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임원이 나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박민수 연구원의 희생 덕분에 우리의 소중한 기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박민수를 떠올렸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도시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2018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실망과 분노만 안고 갔거든요. 또 다른 한국의 실패를 목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박민수는 150억 원을 거부했어요. 가족에 대한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술의 의미를 지키려 했어요. 홍장원과 국정원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을 새워가며 김도현을 추적하고 중국의 기술 탈취망을 파헤쳤어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자신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고 나라의 미래였던 거죠. 워싱턴에 도착해서 CIA 본부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임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중국 기술 탈취 대응 전담팀 신설 마이너스 한국 공조 방안. 저는 파일을 열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민수의 희생이 정말로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기술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지킬 줄 아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